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때로는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인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 안정을 약속하지만 왜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9.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일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불씨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정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급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실제 완공되어 입주 가능한 준공 물량을 공급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마치 실체가 불분명한 약속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발표된 공급 계획의 규모와 범위였습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135만 호라는 숫자는 시장의 공급 부족 인식을 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충격에 가까운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와야 비로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오히려 역시 공급은 없구나라는 확신만 심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던 강력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2022년 하반기처럼 것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공급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일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계획처럼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유세 강화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처럼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금리를 부동산만 보고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유세 카드는 선거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공급뿐인데 바로 그 공급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세 가지를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연구 보고서는 현재 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한국 가계가 두 가지 과잉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즉 언젠가는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앞으로도 계속 새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과잉 기대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시장을 과열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 과잉 기대를 깨뜨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9.7 대책은 오히려 역시 서울엔 공급이 없어라는 두 번째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하며 첫 번째 기대를 억누르려 해도 국토부가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주지 못하니 통화 정책마저 발이 묶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써야 할 금리,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소극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조 수준의 전면적인 재건축을 기대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고작 인테리어 소수선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그럴듯하게 바꿔 달았을 뿐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미미한 대책으로는 수십 년간 굳어진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믿음의 벽에 작은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군가 져야 했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고위 관료의 경질로 이어진 것입니다. 본인의 말실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설득하는 데 처참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은 개인의 삶을 재테크 과몰입 사회로 몰아넣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현금 흐름의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투자를 운전 배우듯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강서구까지 모든 골목길을 직접 운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바이오, 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 공부하며 밤을 새웁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머릿속으로는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과 보낼 시간,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전문가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유독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남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는 결국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디테일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꺾을 만한 혁신적인 공급 의지의 부재였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고 다음 수를 두겠다는 식의 접근은 이미 과잉 기대로 달아오른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결코 이 깊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이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